30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제 국밥집 땅이 목적이었죠. 친아들을 범죄자로 만든 것도 바로 그 남편이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애들 키우고 30년을 국 끓이며 살았어요. 새로 만난 남자는 20년 전부터 저를 노리고 온 사람이었고 딸애는 평생 저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끝은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들어주시겠어요? 6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을 혼자 버텼어요. 지금 이 국밥집 주방에 서서 국을 끓이면서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요. 제 이름은 장미라예요. 이름처럼 화려하게 살진 못했죠. 그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만나서 애 낳고 밥 해주고 뒷바라지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평범한 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32살 때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작은 공장을 차린다고 했죠. 저는 믿었어요. 우리 남편이 돈 벌어오면 애들한테 좋은 것도 사주고 저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때 아들은 5살, 딸은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남편 친구가 공장 돈을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증거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했죠. 남편은 연대보증을 섰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몰려왔어요. 밤에 자다가도 문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애들은 무서워서 울고 저는 어떻게든 달래야 했죠. 남편은 그때부터 술만 마셨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맨날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밥 먹여주나요? 애들 학교 보낼 돈이 나오나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정신 차린 듯 말했어요. 돈 벌어오겠다고 서울 가서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남편이 집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어요. 돈 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일자리 구하려면 당장 방 얻을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손 벌려서 돈을 보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번호도 바꿨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다는 걸요. 혼자 남았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왔고 애들은 아빠 찾는다고 울었어요. 저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살아야 했으니까요. 친정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셨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질 않았습니다. 애들은 어린이집 끝나면 혼자 집에서 기다렸죠. 저녁 먹이고 재우고 나면 제 몸은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잠들기 전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버텨야 한다고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빚을 다 갚진 못했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손에 쥔 돈은 다 빚쟁이한테 갔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언젠간 끝나겠지 그 생각으로 버텼죠. 그러다 기회가 왔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은퇴하신다면서 가게를 넘기겠다고 하신 겁니다. 장사하는 거 보니까 수완이 있는 것 같다고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국밥집으로 바꿔서 새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뼈를 더 오래 고아서 육수를 진하게 만들었고
고기도 아끼지 않고 넉넉히 넣었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국물 맛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기뻤습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칭찬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아침 5시부터 뼈 우려서 육수 내고 고기 삶아서 썰고 배추 썰어서 김치 담그고 손님 없을 땐 반찬 준비하고 저녁엔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애들은 그 사이 컸습니다. 아들은 학교 끝나면 달려와서 엄마 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심지어 손님 주문도 받았죠.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의젓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딸에는 좀 달랐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봤어요. 국밥집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혼냈더니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맨날 오빠만 챙긴다고 자기는 상관없냐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딸애한테 더 엄하게 대했어요. 아들은 착하니까 칭찬만 해줘도 되는데 딸애는 놔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빠 좀 보고 배우라고, 오빠는 엄마 말 잘 듣는다고 맨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국밥집은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맛집이 됐습니다. 빚도 다 갚았죠. 애들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고요. 저는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딸애도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62살입니다. 여전히 이 국밥집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뼈를 삶고 육수를 내고 고기를 썰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오세요. 국물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 집 단골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하며 산 건가? 그저 국 끓이고 밥 팔고 그게 전부였나? 밤에 장사 끝내고 혼자 설거지하다 보면 손이 멈춰지곤 합니다. 그릇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하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남편은 떠났고 애들도 다 떠났고 나만 여기 남았네. 근데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나요. 남편 얼굴이요. 왜 날 버리고 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돈 벌러 간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문을 냈어요. 어디서 여자 만났다느니, 빚 때문에 못 돌아온다느니. 저는 그런 말들을 듣기 싫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했죠. 애들한테는 아빠가 돈 벌러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고만 했습니다. 굳이 상처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도 진짜 이유를 몰랐고요. 30년입니다. 30년을 혼자 버텼어요. 국 끓이고 애 키우고 빚 갚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빚도 없고 국밥집도 안정됐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국밥집 주방에 섭니다. 뼈고는 냄새가 진하게 퍼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손님들은 맛있게 드시고 저는 또 설거지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겠죠. 혼자서요. 애들이 자라는 걸 보는 건 신기했습니다. 어제까지 제 치맛자락 붙잡고 울던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커버렸더라고요. 근데 두 아이는 참 달랐어요. 성격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아들은 정말 착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국밥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가방 던져놓고 앞치마부터 두르더라고요.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손님들 물 갖다 드리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학원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 아들은 국밥집에서 저를 도왔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주 그랬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주겠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남편은 날 버리고 갔지만 아들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줬어요. 딸애는 달랐어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국밥집 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죠. 공부도 열심히 안 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만화책 보거나 음악 듣거나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화장도 하고 치마도 짧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뭐라 하면 대들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만 그런다고, 오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자기한테만 잔소리냐고 소리 질렀어요. 사실 딸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는 관대했어요.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공부하느라 그랬겠지 하고 넘어갔죠. 근데 딸애가 늦게 들어오면 화부터 났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다니냐고, 여자애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냐고 혼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공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착하니까 칭찬해주고 딸애는 말 안 듣으니까 혼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빠 좀 보고 배워라. 오빠는 엄마 말 잘 듣잖아. 맨날 그 말만 했던 것 같아요. 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교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까지 가다니, 남편 없이 키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줬다니. 딸애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여전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하고만 어울렸습니다. 서울 가고 싶다는 말만 맨날 했죠. 동네는 답답하다고, 서울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서울이냐. 오빠처럼 공부 좀 해라. 또 그 말을 했습니다. 딸애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원망 같은 거였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딸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정혜성이라는 분이었어요. 학부모 상담 때 한 번 뵀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학생들 얘기도 잘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딸애가 그 선생님 얘기를 종종 했어요. 선생님이 자기 말을 들어준다고, 이해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러냐 하고 넘겼습니다.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학생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딸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도 소중하다고 했어.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 말을 할 때 딸의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희망 같은 걸 품은 것 같은 얼굴이었죠. 저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저 아이한테 저런 말을 해준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저는 딸애한테 소중하다는 말, 잘할 수 있다는 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맨날 오빠 보고 배우라는 말만 했죠.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냥 그러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바빴으니까요. 국밥집 장사하고 살림하고 그런 거에 정신 없었으니까요. 딸애는 그 뒤로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조금은 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덕분인가 싶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우리 아들이 서울 대학 간다고요. 딸애도 서울로 대학 갔습니다. 성적은 아들만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은 갔어요. 딸애가 짐 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 가면 연락 잘 못할 거라고 바쁠 것 같다고요. 저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두 아이 다 서울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자주 전화했어요. 엄마 잘 지내냐고, 힘든 거 없냐고 물어봤죠. 방학 때도 내려와서 국밥집 일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딸에는 연락이 뜸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방학 때도 친구들이랑 있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면서 잘 안 내려왔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겠거니 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게 됐어요. 좋은 회사였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남편 없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아들이 매달 돈을 보내왔어요. 이제 돈 벌었으니까 엄마한테 용돈 드린다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착한 아들이에요. 정말로요. 딸애는 서울에서 뭐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무슨 일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죠.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새 아들은 30이 넘었고 딸애도 이제 다 컸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밥집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고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애한테 잘못한 건 아닐까? 너무 차별한 건 아닐까? 근데 이미 늦었어요. 딸애는 다 컸고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저랑은 멀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저도 살기 바빴고 아들은 착해서 칭찬해주고 싶었고 딸애는 말 안 들어서 혼내야 했고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됩니다. 딸애한테도 소중하다고 잘할 수 있다고 그런 말 한마디 해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죠. 딸애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아했던 선생님 정혜성이라고 했나요? 그분이 딸애한테 해준 말을 저는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그게 후회되네요. 정말로요. 애들이 다 서울로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깨울 사람이 없고 저녁 차려놔도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국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집에 돌아가면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 켜놓고 혼자 밥 먹었어요. 드라마 보면서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게 좋았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더 외로웠으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 심했어요. 예전엔 애들 방에서 소리가 났었죠. 아들이 공부하는 소리, 딸애가 음악 듣는 소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빈 방문만 덩그러니 닫혀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3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 순 없었죠. 뭔가 해야 했어요. 그냥 국 끓이고 집에 가서 자고 그것만 반복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권하셨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합창단이 있는데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요. 사람들도 만나고 노래도 부르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합창단이냐 싶었어요. 노래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계속 생각해보니 한 번쯤 해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죠. 다음 주부터 합창단에 나가기로 했어요. 처음 가는 날은 떨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30년 동안 국밥집만 했는데 이제 다른 걸 한다니 신기했어요. 문화센터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제 또래거나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여자분들이 더 많았고 남자분들도 몇 분 계셨죠. 단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자리 안내해 주시고 악보도 주시고 친절하셨어요. 사람들도 하나둘 인사해 주셨죠. 다들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그날 처음 노래를 불렀어요. 오래된 가요였는데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입에서 술술 나오더라고요. 노래 부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합창이 끝나고 사람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저도 국밥집 한다는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한번 가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남자분이었어요. 인상이 참 좋으셨습니다. 키도 크시고 안경 쓰신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죠.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 보였어요. 제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정혜성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정년 퇴직하고 이 동네로 이사 오셨다고 했어요. 합창을 좋아해서 이 모임에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말투가 참 부드러웠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데 듣기가 편했습니다. 선생님이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싶더라고요. 뭔가 믿음이 갔어요. 혜성 씨가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사셨냐고,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대충 얘기했어요. 오래 살았다고, 애들은 다 서울 갔다고요. 혼자 국밥집 한다고 했죠. 혜성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외로웠으니까요.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일해도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으니까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혜성 씨가 저를 따뜻하게 쳐다보셨거든요. 그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합창단에 나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았지만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좋았어요. 특히 혜성 씨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죠. 혜성 씨는 합창 끝나면 자주 저와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책 얘기도 하시고 음악 얘기도 하시고 살면서 느낀 것들을 말씀하셨죠.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말씀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혜성 씨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못했던 얘기들이 입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얘기, 혼자 애들 키운 얘기, 힘들었던 얘기들이요. 혜성 씨는 그냥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죠. 가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기도 했어요. 괜찮다고, 잘 견뎌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 위로가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줬거든요. 다들 억척스럽다고 강하다고만 했지 힘들었겠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혜성 씨는 달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혜성 씨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합창단 끝나고 차 마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가끔은 산책도 했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성 씨가 제 손을 잡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제 62살인데 손을 잡다니. 혜성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라 씨가 좋다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혼자 사시는 게 안쓰럽다고,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남자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게요. 그날부터 혜성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합창단 없는 날에도 만나서 차 마시고 밥도 먹었어요. 혜성 씨는 항상 젠틀했습니다. 문 열어주시고 의자 빼주시고 제 말을 경청해 주셨죠. 동네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요새 남자분하고 다니시냐고, 재혼하실 거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합창단에서 만난 분이라고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선 생각했어요. 이래도 되나?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나도 되나? 애들이 알면 뭐라 할까? 그런 걱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혜성 씨와의 시간은 좋았어요.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집에 가도 전화가 오니까 덜 적막했고, 다음에 만날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어요. 어느 날 혜성 씨가 자기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요리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갔습니다. 혜성 씨 집은 깔끔했어요. 책이 많았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클래식이었는데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탁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성 씨가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음식도 직접 덜어주시고 물도 따라주시고,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성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이 동네로 이사 온 이유가 있다고요.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평생 일하시다가 은퇴하시면 여유롭게 살고 싶으시겠죠. 혜성 씨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싶었다고,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은 인연이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혜성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상했어요. 62살에 설레다니.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혜성 씨와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남자한테 기댄다고,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제 인생인데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점점 소문이 커지더라고요. 국밥집 손님들도 수군거렸고, 아는 사람들이 걱정한다며 말을 꺼냈어요.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혜성 씨한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러는데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혜성 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당당하게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맞아요. 뭐가 부끄러운가요? 저도 사람인데 누군가 만나면 안 되나요?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좀 위로받으면 안 되나요? 혜성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곁에 있어 주셨어요. 이런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혜성 씨에게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게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짐이 있었어요. 가끔 혜성 씨가 이상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딸의 얘기를 자주 물어보셨어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서울에서 뭐 하는지, 연락은 자주 하는지요. 그땐 그냥 관심 있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제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달랐어요.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주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혜성 씨와 계속 만날 수 있을지,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근데 그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위로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혜성 씨와 만나면서 외로움도 덜했고 국밥집 장사도 잘 됐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잘 다니고 있다고 했고 딸에도 가끔 전화는 했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요. 부도 위기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이라며 좋은 회사라고 했는데 부도라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상사가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그걸 아들이 한 것처럼 증거를 꾸몄다고 했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횡령이라니요. 그렇게 착하게 키운 아들이, 엄마 도와준다고 맨날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던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었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안 했다고, 억울하다고요. 근데 증거가 다 자기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서류에 자기 이름이 있고 계좌 거래 내역도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안 했어. 믿어줘.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믿죠. 당연히 믿어요. 내가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요. 회사에서는 이미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어요.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속이라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간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 아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최소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국밥집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긴 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쓰려고 아껴뒀던 돈이죠. 근데 아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써야 했어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줄게.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요. 그때도 이렇게 막막했었죠.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국밥집 문을 열 시간이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들 대하면서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들 얼굴이요. 전화할 때 떨리던 목소리요. 억울하다던 그 말이요. 저녁 때 혜성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합창단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안 나갔거든요. 혜성 씨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말하기 싫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죠. 근데 혜성 씨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혜성 씨가 바로 오셨습니다. 국밥집 문 닫고 정리하는데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손을 잡아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횡령 누명을 썼다고, 회사가 부도 위기라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혜성 씨가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혜성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아는 변호사도 있고 이런 일 처리해 본 사람도 안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같이 해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혜성 씨한테 고맙다고 했죠. 정말 고맙다고요. 혜성 씨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아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들 생각에 뒤척이다가 혜성 씨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아들한테 보냈어요. 혜성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한테도 연락했죠. 그분이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게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들 얘기가 돌더라고요. 서울에서 횡령했다고, 큰 사고 쳤다고요. 국밥집에 오는 손님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수군거렸어요. 들리는 척 안 들리는 척 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더 심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혜성 씨한테 기댄다는 소문이었죠. 남편 생사도 모르는데 남자를 만난다고, 법적으로는 아직 남의 아내인데 무슨 연애냐고, 그런 말들이 돌았어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아들 일도 힘든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손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들 일 때문에 힘드시겠다고, 근데 남자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고요. 나이 들어서 남자 잘못 만나면 더 힘들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손님은 더 심했어요.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다른 남자 만나냐고, 체면도 없냐고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보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 전에 남편이 날 버리고 갔는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혼자 살기 외로워서 누군가 만나면 안 되나요? 혜성 씨한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요. 아들 일도 있고 소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혜성 씨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한다고, 제가 힘드실 텐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들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혜성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가끔 했지만 만나진 않았습니다. 합창단도 나가지 않았죠. 그냥 국밥집만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들 사건은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변호사가 열심히 해주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증거가 다 아들한테 불리했거든요. 누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다고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누가 일부러 아들을 모함한 건가? 근데 누가요? 왜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못 잤어요. 아들이 구속되면 어떡하나.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나.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죠. 국밥집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소문 때문인지 제 표정이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로웠어요. 혜성 씨한테 기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동네 눈치도 봐야 했고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하다고요. 아들이 갑자기 누명을 쓰고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제 삶이 흔들리고 뭔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가 어떻게 연결된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한 불안감만 있었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것도요. 지금은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하루하루 국 끓이며 살아가는 거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 일로 정신없는 와중에 딸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몇 달 만에 전화를 받는 것 같았죠. 오빠 일 들었다고 집에 내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의외였습니다. 딸애가 오빠 걱정을 하다니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내려오던 아인데요. 근데 고맙기도 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주말에 딸애가 내려왔습니다. 기차역에 마중 나갔어요. 딸애가 개찰구로 나오는데 한참을 못 알아봤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서울 생활이 몸에 밴 건지 옷차림도 세련됐고 화장도 진했습니다. 딸애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도 어색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자고만 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딸애도 말이 없고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가끔 오빠 얘기를 꺼냈지만 대답이 짧았죠. 네, 아니요, 그렇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딸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울 간 뒤로 손대지 않았거든요. 딸애가 방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감회가 있는 것 같았죠. 저녁을 차렸습니다. 딸애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딸애는 별로 먹지 않더라고요. 입맛이 없다고 서울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런가 보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서운했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 입에 안 맞다니요. 근데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멀어진 사이니까요. 다음 날이었어요. 딸애가 오빠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했냐고, 돈은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저는 대충 설명했어요. 통장에서 돈 빼서 보냈다고, 변호사도 알아봤다고요. 딸애가 물었습니다. 혼자 다 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혜성 씨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죠. 근데 굳이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아는 분이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소개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신다고요. 딸애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합창단에서 만난 분이라고 정혜성 씨라고 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얼굴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아는 사람이냐고요. 딸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혜성이라고 했냐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65쯤 되신다고 전에 선생님 하셨다고 했죠. 그 순간 딸애가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여기 왜 있냐고 엄마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아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애가 그렇게 흥분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딸애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다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혜성 씨가 딸의 선생님이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딸애가 앉으라고 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요.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딸애도 마주 앉았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딸애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를요. 아버지가 집을 떠난 뒤의 일들을요. 그때 딸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게 창피했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엄마는 맨날 오빠 얘기만 하고 자기는 투명인간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혜성 선생님이 담임이 되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선생님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딸애가 울고 있는 걸 보셨대요. 교실에서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혜성 선생님이 다가와서 물으셨대요. 무슨 일이냐고요. 딸애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다려주셨대요. 그냥 옆에 앉아서요. 그러다 딸애가 털어놨다고 했어요. 아버지 얘기를요. 집 떠난 얘기를요. 엄마가 자기한테만 차갑다는 얘기를요. 오빠하고 비교당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요. 혜성 선생님이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도 소중하다고요. 너도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엄마가 힘드실 뿐이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딸애가 그 말을 듣고 울었대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자기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고요. 그 뒤로 혜성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좋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의지했다고 했어요. 힘들 때마다 찾아갔다고요. 선생님은 항상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딸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딸애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위로를 받았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뭐 했나 싶었죠. 딸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졸업하고 서울 갈 때 선생님이 응원해 주셨대요. 잘 살라고, 내 인생 살라고 하셨다고요. 딸애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생님이 엄마 옆에 있다니요. 딸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놀람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저는 말했어요. 우연히 만났다고요. 합창단에서 만났는데 딸의 선생님인 줄 몰랐다고요. 이름도 처음 들었고 이 동네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딸애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우연이라고요? 정말 우연일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혜성 씨가 일부러 저를 찾아온 건 아닐까? 20년 전 학부모 상담 때 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딸애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엄마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혼자서 애들 키우시는데 대단하시다고요. 억척스럽지만 외로워 보인다고 하셨대요. 딸애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엄마를 좋아하셨던 거라고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일부러 이 동네로 온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일까요? 혜성 씨가 정말 저를 찾아온 건가요? 우연이 아니었던 건가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그때 자기한테 특별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요. 자기를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보니 선생님도 결국 엄마만 보신 거라고요.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엄마 때문이었던 거라고요. 자기는 그냥 엄마 딸이어서 그것 때문에 관심 받았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딸애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느껴졌습니다. 평생 엄마한테 무시당했는데 유일하게 인정해준 사람마저 결국 엄마를 위한 거였다니요. 저는 딸애한테 다가가려고 했어요. 손을 잡으려고 했죠. 근데 딸애가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지 말라고 했어요. 딸애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오빠만 챙겼다고요. 자기는 항상 뒷전이었다고요. 오빠처럼 살라고만 했지 한 번도 자기 자체를 봐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마저 빼앗아 간다고요. 자기한테 유일했던 사람을요. 자기를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을 엄마가 가져간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딸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저는 딸애한테 못된 엄마였어요. 딸애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혜성 씨가 정말 저를 찾아온 거였나요? 딸의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접근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우연이었을까요? 근데 우연치곤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졌어요. 딸의 담임이었고 학부모 상담 때 저를 받고 정년퇴직 후 이 동네로 왔고 제가 다니는 합창단에 나타났고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혜성 씨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딸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뭘 해야 하나요?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딸애한테 한 짓들이 떠올랐습니다. 차별하고 비교하고 무시한 것들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딸애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혜성 씨 얘기도, 딸의 얘기도, 아들 얘기도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위로도, 딸과의 관계도, 평온했던 일상도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저는 선택해야 할 거라는 거요. 무엇을, 누구를 선택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저도 잠을 못 잤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딸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게 분명했죠. 저는 아침 차렸다고 했는데 딸애는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서로 말이 없었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딸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성 선생님한테 연락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직 안 했다고 대답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딸애가 말했어요. 만나보자고 하라고요. 셋이서 얘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꼭 해야 한다는 표정이었죠. 혜성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얘기할 게 있다고요. 혜성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딸애가 왔다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혜성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알았다고 어디서 만날지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국밥집 문 닫고 만나자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영업 끝내고 문을 닫았어요. 딸애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저도 옆에 앉았죠. 혜성 씨를 기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혜성 씨가 서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뭔가 감지하신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혜성 씨가 들어와서 딸애를 봤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딸애도 혜성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혜성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수구나, 오랜만이라고요. 많이 컸다고 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앉으시라고 했어요. 혜성 씨가 저희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죠. 딸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선생님, 우연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를 만난 게 정말 우연이었냐고요. 혜성 씨가 당황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려다가 멈추셨죠. 저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딸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이 동네로 오신 것도 우연이냐고요. 엄마가 다니는 합창단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냐고 물었어요. 혜성 씨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일부러였던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거였나요? 혜성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학부모 상담 때 미라 씨를 봤다고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고 했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강해 보였다고요. 그때부터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잊으려고 했지만 잊히지 않았다고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생각했대요.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오셨다고 했습니다. 미라 씨가 여기 산다는 걸 알고 계셨대요. 합창단도 미라 씨가 다닌다는 걸 알고 들어가셨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일부러 접근하신 거였죠. 딸애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럼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었냐고 물었습니다. 혜성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라고, 지수는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던 학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엄마한테 상처받는 게 보였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결국 다 엄마 때문이었다고, 엄마 딸이니까 관심 가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혜성 씨가 당황하셨어요. 아니라고, 지수 내가 소중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딸애는 믿지 않았어요. 딸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자기한테 특별했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애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집을 떠났고 엄마는 오빠만 챙겼다고요. 자기는 투명인간 같았는데 선생님만 달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봐주셨다고, 자기도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준 거였다고,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시네요. 자기는 뭐였냐고 소리쳤어요. 그냥 엄마 딸이어서 거쳐간 사람이었냐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애한테 소리쳤어요. 너 지금 내 선생님한테 그런 감정 가졌던 거냐고요. 경악했습니다. 설마 딸애가 선생님을 좋아했던 건가요? 그런 감정이었나요? 딸애가 저를 노려봤어요. 화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평생 오빠만 챙겼다고요.
오빠 숙제 봐주고, 오빠 밥 차려주고, 오빠만 칭찬했다고요. 자기는요? 자기는 항상 뒷전이었다고 했어요. 오빠처럼 살라고만 했지, 한 번도 자기를 봐주지 않았다고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마저 빼앗아가냐고 자기가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을, 자기를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을 빼앗는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딸애가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혜성 씨가 딸애한테 다가가셨습니다. 진정하라고, 오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힘든 학생을 도운 것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딸애가 혜성 씨를 밀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선생님도 결국 엄마만 보셨다고, 20년 전부터 엄마를 좋아하셨다고,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혜성 씨가 부인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지수도 진심으로 아꼈다고 하셨어요. 근데 딸애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딸애가 혜성 씨를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요? 정말 그런 감정이었을까요? 딸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자기는 선생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누군가 자기를 봐주길 원했다고, 엄마한테 못 받은 걸 선생님한테서 받았던 거라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유일한 것마저 엄마가 가져가는 것 같다고요. 딸애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저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성 씨가 난처한 표정이셨어요. 두 모녀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것 같았죠.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을까요? 저는 혜성 씨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20년 전부터 저를 좋아하셨냐고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냐고요. 혜성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숨긴 게 잘못이었다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20년 동안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니요. 그게 로맨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서워해야 하는 건가요? 딸애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선생님하고 잘 살라고요. 자기는 이제 서울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벌써 가겠다고요? 오빠 일은요? 오빠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요. 자기는 상관없다고 차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혜성 씨를 쳐다봤습니다. 혜성 씨도 난처한 얼굴이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성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지수한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화가 나야 하나요? 이해해야 하나요? 딸애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차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저는 차 키를 들었습니다. 혜성 씨가 일어나셨어요. 자기도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수한테 사과하고 싶다고요. 딸애가 소리쳤습니다. 오지 말라고, 보기 싫다고요. 혜성 씨는 멈춰 서셨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내내 침묵이었습니다. 딸애는 창밖만 쳐다봤고 저는 운전만 했죠.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딸애가 내렸어요. 가방을 들고 역사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를 이해한다고요. 외로웠을 거라고, 누군가 필요했겠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랬다고요. 자기도 외로웠다고, 자기도 누군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선생님이 있지만 자기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성 씨는 이미 가셨더라고요. 빈집이었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딸애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고 혜성 씨와의 관계도 복잡해졌어요. 아들 일은 여전히 해결 안 됐고요.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잘못된 건 없었을까요? 제 인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어요. 딸애가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국밥집에서 저녁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북적이는 소리, 냄비 끓는 소리, 그 익숙한 소음 속에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려다가 멈췄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었어요. 30년 만에 본 남편이었습니다. 달라졌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근데 옷차림은 말끔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구두도 반짝였죠. 뭔가 성공한 사람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쥔 국자에서 국물이 떨어져 바닥에 튀었어요. 손님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입을 열더니 말했습니다. 미라야, 나야 라고요. 목소리도 변했더라고요. 더 쉰 목소리였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인데 막상 마주하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화를 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하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요. 밖에서 차 한잔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 중이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했죠.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남자가 누구냐고, 주인 남편 아니냐고, 떠났던 사람 아니냐고요. 귀에 다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영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국밥을 끓여서 내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릇을 놓으면서 남편 얼굴을 제대로 봤죠. 나이 든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국밥을 먹었어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그 맛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돌아가서 일을 계속했죠. 장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남편만 남았어요. 저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앉아서 기다렸죠. 정리를 다 끝내고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앞치마를 벗고 앉았죠.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한마디로 시작하나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사업 실패했을 때도 집 떠날 때도 안 울던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후회했다고요. 날 버리고 간 게 잘못이었다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건가요?
그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났어요. 오히려 허탈했죠.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아들 일 들었다고요. 서울에서 사고 쳤다는 소식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걸 보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돈이 좀 생겼다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노릇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책임이라니요. 늦었다고 필요 없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흔들렸거든요. 아들 일이 걱정됐으니까요.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했어요. 남편이 정말 도와줄 수 있다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남편 손의 온기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 살아보자고 했어요. 아들도 도와주고 미라 씨 곁에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남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민이 됐어요. 한편으론 혜성 씨 생각도 났습니다. 혜성 씨와는 딸의 일 이후로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온다면 혜성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갑자기 그런 말하지 말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남편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자기는 동네 여관에 묵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국밥집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자주 국밥집에 왔습니다. 국밥 먹으러 온다고 했지만 저를 보러 오는 게 분명했어요. 가끔 꽃도 사오고 과일도 사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남편이 돌아왔다고 30년 만에 나타났다고요. 재결합하는 거냐고 용서해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아들 만나러 서울 간다고 했어요. 직접 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30년 만에 남편과 같이 기차를 탄 겁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요.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아버지를 보고 얼어붙었죠.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했어요. 남편이 아들한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하겠다고 했어요. 아들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움이 필요하긴 했으니까요. 남편이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잘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비싼 변호사였죠. 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다 내겠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이 정말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하는 것 같았죠. 며칠을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변호사를 만나고 사건을 정리했어요. 저는 아들 밥 차려주고 집안일 도와줬죠. 가족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함께 있으니까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작았어요. 몰래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사생활이 있겠죠. 근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전화 오면 밖으로 나가고 컴퓨터 보다가 제가 오면 화면 끄고 아들도 눈치챘나 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믿어도 되는 거냐고요. 뭔가 수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러 온 거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커피를 쏟았대요. 아버지 가방 위에요. 황급히 닦다가 가방이 열렸는데 안에 서류들이 보였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대요. 근데 눈에 띈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회사 상사 이름이 적힌 메모였대요. 옆에 금액도 적혀 있었다고요. 이상했답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 회사 상사 이름을 메모해 뒀을까요? 금액은 또 뭘까요? 아들이 더 찾아봤대요. 미안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통장 사본이 있더래요. 몇 달 전 아들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답니다. 받은 사람 이름이 바로 그 상사였대요. 아들이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버지가 상사한테 돈을 줬다고요? 왜요? 더 뒤져봤답니다. 노트북 파일도 확인했대요.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했더니 회사 상사와 주고받은 메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을 횡령범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였대요. 어떻게 증거를 조작할지, 언제 터뜨릴지, 그런 것들이요. 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일부러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외출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죠. 남편도 잠깐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심심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전화기에서 알림 소리가 났어요. 거실 테이블에 놓고 간 거였죠. 저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화면에 내용이 떴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국밥집 자리 확인했다고 재개발 지역이라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밥집이요? 5억이요? 더 내려가 보니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국밥집 매매 상담을 했더라고요. 언제 팔 수 있냐고, 명의를 어떻게 바꾸냐고 물어본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남편이 국밥집을 팔려고 한다고요? 더 찾아봤어요. 죄송하다고 생각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더라고요. 재생해봤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들 구하는 척하면서 국밥집 땅만 빼돌리면 된다고요. 미라가 고마워할 거라고, 명예 이전도 쉽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애들도 모를 거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도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국밥집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녹음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들 사건도 자기가 만든 거라고요. 회사 상사한테 돈 주고 아들을 모함하게 했다고 했어요. 아들이 위기에 빠져야 자기가 구세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미라가 고마워하고 국밥집 명의를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아들을 이용했다고요? 30년 만에 돌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바보 같은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또 속았구나. 또 버림받았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 전화기를 내밀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죠. 아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 듣고 나서 아들이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이용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이 녹음 파일을 복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모두가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한테 거는지 봤더니 동생이었습니다. 딸애한테요. 내려와야 한다고, 아버지 일 때문에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딸애가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역에서 만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차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요.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밖에 나가 있었죠.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혜성 씨가 오셨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혜성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어요. 안으로 모셨습니다. 딸애가 혜성 씨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혜성 씨도 딸애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셨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성 씨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대충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고, 근데 국밥집을 노리고 온 거라고요. 혜성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고, 미라 씨 괜찮으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점점 세지더니 폭우가 됐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우산을 털면서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에 모여 있는 저희를 봤어요. 아들, 딸, 그리고 혜성 씨까지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왜 다들 모여 있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밖에선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아버지한테 다가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 얘기가 있다고요. 남편이 뭐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회사 상사 이름이 적힌 메모, 통장 사본, 이메일 출력물들이요.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회사에 익명 제보를 넣었다고요. 회사 상사한테 돈을 주고 저를 횡령범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위기에 빠져야 아버지가 구세주로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엄마가 고마워하고 국밥집 명의를 넘길 거니까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해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이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구하는 척하면서 국밥집만 빼돌리면 된다고요. 미라가 속을 거라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어요. 30년 전에도 날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용하려고 했다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이요? 돈 때문에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딸애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노려보더니 말했어요. 최악이라고요. 정말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애가 혜성 씨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도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20년 전부터 엄마를 알고 계셨다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혜성 씨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인정한다고 하셨어요. 미라 씨를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결국 엄마 때문이었다고, 모두가 엄마만 보고 자기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이라고 소리쳤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라고요.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에도 날 버렸다고, 이제는 이용하려고 했다고, 다시는 보기 싫다고 했어요. 혜성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외로워서 나한테 온 거라고, 진심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들과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엄마가 뭐 해주길 바라는 거지. 엄마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지, 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전부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성 씨가 일어나셨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시더니 나가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았죠. 딸애가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남매가 서로 손을 잡고 나갔어요. 저를 두고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요. 밖에선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국밥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뼈를 우려내는 냄비 앞에 앉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본 풍경이었어요. 생각했습니다. 62년이 참 길었다고요. 남편의 아내로 살았고 애들 엄마로 살았습니다. 남의 아내, 남의 엄마로만요. 이제는 그냥 장미라로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남자도, 애들도요. 그냥 저만 남았어요. 장미라만요. 국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빗소리와 섞여서 들렸어요. 저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을 저었죠.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내일도 이렇게 살 겁니다. 모레도요. 혼자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뼈를 삶고 육수를 내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아침 먹으러 오시는 단골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남편도 떠났고 혜성 씨도 떠났고 애들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요. 누구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무죄가 입증됐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 회사 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통장 거래 내역들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냈대요. 회사도 아들을 복직시켰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라는 걸 인정했다고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증거 찾아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요. 아들은 서울에서 잘 살라고 했어요.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라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울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아들이 무사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 장사를 끝내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미 문 닫았다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이 딸애였거든요. 문을 열었어요. 딸애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요. 앞치마도 하나 들고 있었어요. 딸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국 끓이는 거 배우고 싶다고요. 서울 그만두고 여기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뭔 소리냐고, 너도 내 꿈 있잖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싶은 일 있다고 했잖냐고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기 꿈은 엄마랑 화해하는 거였다고 했어요. 이제야 알았다고요. 엄마도 힘드셨다는 거, 엄마도 외로웠다는 거요. 평생 엄마를 원망했는데 사실 엄마도 버림받은 사람이었다고요. 혼자 버티느라 딸애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딸애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엄마 곁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눈물만 났습니다. 미안한 건 나라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이 메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요. 국 끓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했어요. 딸애가 웃었습니다. 배우고 싶다고요. 천천히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딸애와 함께 주방에 섰어요. 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뼈 고르는 법, 육수 내는 법, 간 맞추는 법을요. 딸애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메모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애와 제대로 대화한 것 같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서먹했죠.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애는 매일 국밥집에 나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국도 끓였어요. 서툴렀습니다. 국자질도 못하고 간도 잘 못 맞췄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봤어요. 딸이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기로 했다고요. 손님들이 좋다고 했어요. 모녀가 함께하니까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애가 제법 일을 익혔어요. 국도 혼자 끓일 수 있게 됐고 손님 응대도 능숙해졌습니다. 밤에 돌아가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얘기들이요. 날씨, 손님들, 내일 장 볼 거요. 이상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거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요. 3달이 지났습니다. 딸애가 말했어요. 국밥집을 새로 단장하면 어떻겠냐고요. 좀 더 밝게, 좀 더 깨끗하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돈도 들고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딸애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쉬라고요. 딸애가 혼자 다 준비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보고 메뉴판도 새로 만들고 간판도 바꿨습니다. 미란의 2호점이라고 새로 달았어요. 오픈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새 주방은 밝았어요. 깨끗했고요. 근데 국 끓는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냄새였어요. 딸애와 함께 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육수를 내고 딸애는 고기를 썰었어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손님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둘이냐고요. 저와 딸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녀 식당이라고요. 손님이 좋다고 했어요. 딸이 효녀라고 엄마를 잘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딸애를 쳐다봤어요. 딸애도 저를 봤죠. 서로 웃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장사를 끝내고 정리했어요. 딸애가 설거지하고 저는 테이블 닦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습이 주방 유리에 비쳤어요.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이요.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남자도 아들도 아닌 내 딸과 함께라고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한 거였구나. 누군가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채워가는 거였구나. 딸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끓일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똑같은 국이라고요. 30년 전부터 끓여온 그 국이라고요. 딸애가 웃었습니다. 그럼 자기도 30년 끓여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고요.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딸애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장미라와 딸의 새로운 시작이요. 내일도 국을 끓일 겁니다. 모레도요. 딸애와 함께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혼자 버텼고 마지막엔 딸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에요. 남편도 용서 못했고 혜성 씨와도 끝이 났고 아들은 여전히 서울에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 옆에 딸이 있으니까요. 함께 국 끓이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또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내일도 국을 끓일 겁니다. 딸애와 함께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